많은 분들께서 학교 교육과정만 따라가면 많은 것이 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것만 하면 다 대비가 된다라고 일단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슬프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갭을 메울 수가 없어요. 이게 민감한 질문이고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나겠죠. 그럼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선거 몇 번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우린 지금 많이 거슬러 온 거예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6년 동안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신 전문가 혼공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 호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16년 동안 가르쳤고 EBS에서 17년째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공사를 다르게 경험한 하이브리드 영어 교육자 혼공쌤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공교육 체제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영어를 교과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하면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보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거는 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공교육에 직접 계셨던 분으로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 교육과정만 따라가면 많은 것이 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교육과정은 최후의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애가 지금 뭔가 태도라든지 수업 때 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요거를 이제 구멍을 채우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대 읽기를 하는데 학교 교과서도 제대로 안 된다. 이 친구는 일단 수업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잘하는 학원을 가서 이걸 메이크업 하는 게 일단 괴리가 일단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멜팅 팟이에요. 그 안에서 이 애들의 모든 수준을 고려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의 어떤 짜여진 교육과정으로 교사가 그걸 이제 반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니버설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너무 막 이것만 하면 다 대비가 된다라고 일단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교육과정이 원트랙이면 나머지는 원서 읽기를 한다든지 투트랙으로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오직 학교 거만 한다든지 혹은 학교 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설프게 투트랙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필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랙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생각드는 건 이거죠. 중학교 교육 자체가 최후의 보류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최후의 보류는 아닌 건가? 아니요. 교육과정 자체를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근데 중학교 최후의 그 보류 그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긴 한데 중학교 교육과정 거를 이제 구멍이 안 나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집도 풀고 단어장도 하는 것은 중3 때쯤 넘어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단어장이라든지 고등학교 문법 같은 거 한번 훑잖아요. 그죠? 훑는다는 거는 뭐 학원을 개념서를 다니든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보든 EBS를 보든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갭이 커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갭을 메울 수가 없어요. 네. 학교에서는 원치 않더라도 등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포퓰리즘을 하자, 좀 쉽게 내자. 그럼 2등급, 3등급이 사라지는데 학교는 무조건 선별을 하고 가려야 되잖아요. 애들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는 앞으로도 많은 분량과 시험 범위를 많이 낼 것이고 어려운 킬러 문제를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미 교육과정 한 틀에 본인은 하나는 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하고 간극을 메우는 공부를 같이 해주면서 고등 때 올라가서 지필고사를 봤을 때 덜 덜컹거림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중학교 교과서 외에 다른 공부를 해둬야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영어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 외의 공부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렇게 다니고 했을 때
교과서는 이제 선명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소화하면은 어떻게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잘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나는 대체 뭘 보고 가야 되지? 어떤 거를 나의 학습의 척도로 삼고 무엇을 단계적인 목표로 삼고서 이거를 밟아가야 될까 단계를 이런 척도 같은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은 좋게 될까요? 교과서 이제 지문 이제 교과서 이제 거는 전 최소한이라고 사실은 봐요. 교과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리내서 읽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뭐 교과서가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밖의 행위들이 있겠죠. 뭐 가령 원서를 읽는다고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리딩 레벨을 조금씩 올리면서 중학교 때 조금 킵한다든지 그런 거를 중3 때쯤에 이제 정말 고등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중2 정도까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원서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독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훨씬 길어진 지문을 이제 무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로 기본기를 점검하고 이게 완벽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원서를 중2 때까지 까지는 최대한 많이 읽혀서 긴 호흡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런 행위들을 이어나가는 게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얘는 어디까지 가야 딱 중학교가 맞다라고 하기에는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경계가 좀 모호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홍공 선생님께서 자제분이 있으시잖아요. 자제분들은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선 저희 애들이 제가 딱 봤을 때 뭐 특목고를 가거나 이럴 조짐은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입시적으로 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학원을 보내거나 영어를 빨리 선행을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영어 학원 안 보내거든요. 보낼 필요가 없겠죠. 제가 티칭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그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티칭은 이제 난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거 강의 그냥 인강만 그냥 화면 속에 저는 화를 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첫째 중1, 둘째 초5 집에서 제 이제 유튜브 인강 보면서 제 교재 갖고 그냥 지금 커리큘럼대로 그냥 학원 대신 지금 쭉쭉 돌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학원 안 간다 있고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지금 다 하고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영어 스피킹도 그래도 좀 좋아하고 해서 화상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1년 이상씩 다 이렇게 좀 시켰었고 둘 다 확실한 것은 제가 이제 해외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한 번씩 같이 가고 하니까 영어를 쓰는 게 엄청 대단하다 이런 인식이 일단 없어요. 영어는 그냥 배우면 쓸 수 있는 거구나 정도.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낮다. 그래서 이런 거 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 영어를 그래도 단답이지만 굉장히 톡백을 빨리 합니다. 톡백을 빨리 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얘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하겠고 첫째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 목표는 원어민 같지 않아도 된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유창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식 영어 발음을 하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좀 목표로 많이 삼더라고요. 근데 뭐 대한민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좀 투박하더라도 혹은 문장이 뚝뚝 끊어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그냥 편하게 좀 툭툭 문장 단위 두세 문장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는 대학생 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뭐 스타 강사 영어 강의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막 가니까 이 100명이 이상이 있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선생님을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는데 그거 한 몇 달 하고 나서 저희 학교로 와서 영어 선생님을 봤어요.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더 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옆에를 딱 주변을 봤더니 애들이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걸 제가 학생 때도 느꼈거든요. 이 의식을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EBS
17년 동안 하고 제 얼굴이 이렇게 EBS 수능 특강에 얼굴이 찍혀 있어도 학교에 있을 때 허준석 수업은 반반이에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전국 특강을 나가거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1000명씩. 뭐 심지어 돈을 낼 기세인 거예요. 오면서 애초에 이 나라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어떤 패키징과 목표 자체가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구나. 학교에 있다 보면 애들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걸 느낄 정도면 제 동료 선생님들은 그 선택과 선택받지 못함을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느꼈을 것이며 힘도 빠지고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누적이 되다 보면 데미지가 오겠죠. 그런 현상이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공교육 전체에 어느 정도 만연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그 환경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는 이제 나는 뭐 등급이 이미 찼거나 굳이 나는 필요가 없거나 혹은 나는 이 영어의 성적의 완성을 학원에서 할 건데 혹은 과외에서 할 건데 라고 이제 본인이 마인드로 이미 세팅이 됐으면 그걸 이제 학교 수업을 듣지 않기로 선택을 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공격적으로 이제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어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갈등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뭐 저는 워낙 많이 목격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점점 생활지도 자체 과목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 영역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생활지도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영역이고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교육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선발을 해서 아이들을 지금 지도를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말이 일단은 먹혀요. 근데 공교육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한 명 한 명 진짜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마음속엔 또 참교사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이 되니까 직접 티칭을 하려고 딱 들어올 때는 이제 또 에너지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구조적인지 아니면 그 선생님들의 역량인지가 궁금해져요. 이유가 뭔지.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민감한 질문이고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나겠죠. 그럼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게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또 신규 교사들이 또 들어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양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굉장히 퀄리티 좋은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합격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꽤 높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 말은 저는 구조적인 게 일단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게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이 우수함을 보존하거나 더 날카롭게 어떻게 다듬게 할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런 연수나 이런 시스템 혹은 평가하고 이게 괴리가 있다거나 백날이라도 쌤이 시험에 나와요? 아니 이렇게 했을 때 굳이 이유가 없어진다든지 즉 우수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우수함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티칭에만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사교육에 있어서 아까 좀 편하단 말, 사교육이 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지도라는 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면서 말을 하면 일단 경청이 시작되는 면에서 편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 자체도 되게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이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던 이제 교사가 너무나 다양한 영역들을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본연의 어떤 전공, 티칭에 대한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랑 두 번째는 이제 일부의 뭐 예를 들어 환경이라는 것들이 나한테 핏하게 좀 맞아도 이게 뭐 내가 뭐 그냥 월급 받는 만큼 하지라는 또 직장론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또 있겠죠. 그것도 확률적인 거고 그거를 뭐 우리가 가치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부의 개인의 또 선택이기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구조가 아주 전 명확하다 봐요. 왜냐하면 신규로 제가 10년 이상을 다 지켜봤을 거잖아요. 제 후배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뽑아놨거든요. 왜냐면 요즘 영어쌤들 뭐 우리가 아직도 영어 쓰기 라이팅을 못한다, 회화를 못한다고 하지만 라이팅으로 임용고시 들어오고 스피킹으로 다 들어온 분인데 다들 잘 하거든요. 토익 900이 깔렸는데 기본 이상 950, 960 다 깔려 있는데 들어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역량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반복이 지금 돼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조적인 것이 아주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건 거의 구조다 이제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임용고시 합격하는 게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치라고 하면 저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진짜 영어 역량이 거의 극강이신 분들만 통과할 수 있는 게 임용고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의 인식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우리 사교육에서는 우리 사교육 하니까 이제 약간 평가하는 느낌인데 지금 사교육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사교육에서는 이 선생님을 약간 스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라는 뜻도 뭔 뜻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를 붙여갖고 이 사람은 스타다. 너네가 믿고 따르면은 뭔가 이뤄낼 수 있어. 실은 그거를 이미지를 깔기 위해서 그 팀이 있잖아요. 행정팀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거 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거 차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구조라는 게 대체 뭘까요? 거의 이거는 장관 청문회, 교육부 장관 청문회 정도 해야 될 것 너무 같아요. 그 스케일이 큰 질문. 크죠.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딱 시작을 해서 선순환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느낀 거는 첫 번째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행정 중심의 어떤 시스템에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내가 배정된 학교란 곳에서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임의로 만난 그 선생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공간에서 애들이 듣고 그리고 심지어 사교육에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특히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애들이 본문점만 외워도 그죠? 성적의 완성이 교육의 완성이라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하니까 결국 성적표가 말을 한다. 아무리 학교에서 공신력 있는 성적표를 찍어주더라도 그거에 이제 과정을 완성하는 건 학원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한국 부모님들의 굉장히 높은 기대치.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캐나다 다 이렇게 나가서 확인했지만 한국, 중국이 탑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은 엑스펙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 가지가 맞물려져서 기대치와 경쟁적인 사회와 약간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뭔가 중심을 잡으면서 딱 공신력을 유지를 해야 되나 뭔가 더 도전적인 걸 하게 되면 이 공신력에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세 개가 평평하게 계속 그냥 팽팽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막 혁신을 하자 깨부시자고 해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변화를 원하더라도 학교쌤이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공무원이나 이것 때문에 완전 치여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교육의 3주체라고 하잖아요. 학부모, 학생, 교사 셋이는 지금 그냥 꼬리 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바뀌려고 하면 제가 느낀 게 교육이 바텀업이 돼야 되는데 이 세 주체가 사실은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발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했던 이 세 주체를 바텀으로 봤을 때 이 교육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이제 탑으로 봤을 때 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는 결국은 정책하고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생활 지도도 사실상 좀 슬프지만 지도를 거의 할 수 없어요. 자도 깨울 수 없습니다. 그게 일단 학원이랑 너무 큰 차이죠. 그것만 사실 좀 이게 터치가 안 된다니까요. 불편하게 해도 세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 애가 거기서 지금 감정적으로 크게 지금 동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져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약간 티칭할 때 어떤 제도적인 보완, 학원 정도만이라도 보완이 되고 어떤 보완이 됐을 때 이 세 주체가 뭔가 선순환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탑다운에서 뭔가 좀 해주지 않으면 밑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거 해주세요 해도 뭐 법이 안 바뀌고 제도가 안 바뀌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행정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저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뭐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 의견을 만들 수 있지만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그 결정권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론을 만들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행정을 적게 해야지 우리 지도하고 아이들 뭐 인성 개발 뭐 생활 지도 이런 것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에서 선택권을 늘리는 방법이 뭐 시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니까 커리큘럼이라는 일정 부분 자율권을 주고 학생도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들 뽑아서 하는 게 뭐 미국의 차러 스쿨이랑 비슷하고 뭐 교육적인 아이들의 역량이라든가 성과 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좋다고 하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선택권을 주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공교육. 예전에 약간 우리 비평준화 사실 어떻게 회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어떤 뭐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는 평준화가 돼 버렸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미국 교육도 전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미국은 아시겠지만 상위 1%만을 위한 거의 교육이고 미국 일반 공립학교도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한번, 중학교 한번 해봤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죠.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것이 문제 몇 문제 풀고 끝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한국 공교육은 지금 전 세계 수준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부모님의 기대치가 탑급입니다. 세계 탑급이다 보니까 이 갭이 크고 우리 안에서도 또 경쟁이 또 너무 세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비평준화를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좀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비평준화 때 이제 어떻게 우리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를 보냈어. 근데 우리 집에는 아무리 길을 써도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애들 있잖아요. 있겠죠. 그런 부모님들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평준화로 가는 흐름이 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평준화로 이렇게 분위기가 사실 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특목고나 다시 이렇게 뭐 비평준화로 가자는 흐름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선거 몇 번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우리 집 많이 거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아까 말했던 차터 스쿨이든 뭐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선택권 부분은 해결하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녹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슬프지만 지금 각자 도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공교육에 대해서 뭐 내부 고발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내부에서 직접 겪으신 분들만 좀 알만한 것들 좀 말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많은 동료 교사들과 선배 교사들 그리고 이제 후배 교사들이 지금 계시는데 일단은 먼저 그분들한테 되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닳아버린다라는 인식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덜 닳게 하고 그들의 좀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물론 정책도 바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의 인식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요즘 쌤이 뭐 아직도 촌지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제발 좀 그런 옛날의 이야기는 좀 털고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교사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잘 갈 수 있도록 새 주체다 좀 좋은 말 서로 많이 하고 응원 많이 하는 좀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는 사회성과 태도를 키우는 공간이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지식은 AI 시대의 지식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경쟁에서 많이 도태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태도, 학원에서 배울 때랑 학교에서 태도가 다르다고 하면 그거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태도도 좀 바꿔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열심히 또 하는 쌤들은 또 그 안에서 응원 받게 되니까 더 좋은 구조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서로 좀 응원을 좀 해주십사 라는 겁니다. 뭐 고발이라기보다는 좀 따뜻한 말을 해버렸네요. 네. 오늘 저기 홍공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뜻깊은 대화를 나눠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저기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너무나 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